여러분, 남은 음식 좋아하시나요? 음식 하나 버리기 아까워서 매번 꼼꼼히 싸두고 다음날 다시 데워 드시는 분이라면 오늘 이 영상을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냉장고 안에 있는 그 음식들 가운데 특정한 5가지가 두 번째 열을 만나는 순간 우리 몸속에서 가장 무서운 일이 조용히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아무 냄새도 없습니다. 아무 색깔 변화도 없습니다. 맛도 전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췌장을 향한 공격이 시작됩니다. 췌장암.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서늘해지지 않으십니까? 100명이 걸리면 살아남는 분이 10명도 되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립암센터 최신 통계 기준으로 췌장암 5 생존율은 불과 13명입니다. 다른 암들은 조기 발견하면 어떻게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췌장암은 다릅니다.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삼성 서울병원 소화기내과 연구팀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만 4년에 걸쳐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췌장암 환자 247명의 식습관을 분석했더니 그 가운데 약 83%에서 공통적인 부엌 습관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5가지 음식을 반복해서 데워 먹는 습관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냥 넘겼습니다.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우리가 워낙 오래 이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아까워서 버리지 않는 것, 한 끼라도 낭비하지 않으려는 마음, 그게 뭐가 잘못이냐고요.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어떤 음식을 어떻게 데워야 하는지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던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5가지 음식의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각 음식이 두 번째 열을 만날 때 우리 몸속에서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지, 그것이 어떻게 췌장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음식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까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비싼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오늘 배우신 것을 내일 아침 부엌에서 바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자, 첫 번째이자 가장 충격적인 음식입니다. 이 음식의 위험은 사실 한 가지가 아니라 2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다루는 5가지 가운데 가장 먼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튀김입니다. 감자튀김, 치킨, 동그랑땡, 튀김만두, 어묵튀김, 생선튀김. 우리 밥상에 너무나 자주 오르는 음식들입니다. 어젯밤에 조금 남았습니다. 아깝지요. 냉장고에 넣어두고 다음날 전자레인지에 1분 혹은 조금 더 바삭하게 하시려고 새 기름에 살짝 다시 튀기십니다. 이 순간을 한번 제 시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냄비 안에서 혹은 전자레인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우리 부엌에 있는 식용유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해바라기유, 콩기름, 옥수수유. 이 기름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중불포화 지방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름이 복잡하시죠? 그냥 이렇게 기억하세요. 열에 굉장히 약한 기름이라는 뜻입니다. 한번 가열한 기름은 이미 산화가 시작됩니다. 산화된 기름을 다시 가열하면 이번에는 더 심한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때 만들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크롤레인, 알데히드류, 그리고 다량의 활성산소입니다. 이름은 다 외우실 필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 물질들이 우리 몸에서 어떤 짓을 하느냐입니다. 이렇게 상상해 보십시오. 성냥불로 조용히 타오르던 장작더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거기에 기름을 퍼붓습니다. 그러면 불이 갑자기 사방으로 퍼져나갑니다. 다시 데운 기름 속 활성산소가 하는 일이 딱 그렇습니다. 활성산소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세포막을 공격합니다. 세포막이 망가지면 그 안으로 산화 반응이 전파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세포 안에 있는 DNA, 그러니까 세포가 언제 자라고 언제 멈추고 언제 죽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설계도까지 손상시킵니다. 그 설계도가 1번, 2번, 3번 망가지면 어느 순간 세포는 멈추라는 명령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암이 시작되는 방식이 바로 이렇습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말씀드려야 합니다. 왜 하필 췌장이냐고요? 우리 몸의 거의 모든 세포가 이런 공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췌장은 특별히 더 취약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췌장은 소화액을 만드는 장기입니다. 그 소화액이 너무 강해서 자칫 잘못되면 자기 자신을 녹여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췌장 세포들은 늘 아주 정밀하게 이 소화액의 양과 방출 시간을 조절해야 합니다. 이 정밀한 조절 과정에서 산화 스트레스가 덜려오면 다른 장기보다 훨씬 더 심한 손상이 생깁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소화기내과 박진호 교수 연구팀이 2022년에 발표한 논문에서도 이 점을 명확히 확인했습니다. 산화된 기름에 반복 노출된 그룹에서 췌장의 염증 수치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2.8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혹시 이런 증상 있으신가요? 밥을 먹고 나면 윗배 한가운데가 묵직하게 눌리는 느낌, 아니면 까닭없이 기운이 빠지고 식욕이 줄어드는 것. 이런 증상이 한 달 이상 계속된다면 가볍게 넘기지 마시길 권합니다. 췌장은 말이 없는 장기입니다. 망가지는 동안에도 신호를 잘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집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튀김은 절대 기름에 다시 튀기지 마십시오. 새 기름이든 쓰던 기름이든 상관없습니다. 기름 자체가 다시 가열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대신 에어프라이어 혹은 오븐에서 180도, 마른 열로 5분에서 8분 데우십시오. 마른 열은 새로운 산화 반응을 일으키지 않고도 바삭함을 살려줍니다. 에어프라이어가 없으시면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프라이팬에 뚜껑 없이 중불로 데우십시오. 그리고 이것도 꼭 기억하세요. 한 번 튀긴 기름은 반드시 그날 버려주십시오. 기름 한 병 값이 아깝다는 마음,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기름을 모아두었다가 다음 날 또 데우고 그 다음 날 또 쓰면 산화된 기름을 거듭 사용하는 것이 됩니다. 기름 한 병값과 우리 췌장을 맞바꾸는 일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보너스로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중에 파는 에어프라이어 전용 기름 스프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주 적은 양만 뿌려도 되기 때문에 기름 소모가 훨씬 줄어듭니다. 절약도 되고 건강도 지키는 셈입니다. 잠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튀김을 다시 데울 때 기름은 절대 쓰지 않는다. 마른 열만 쓴다. 한 번 쓴 기름은 그날 버린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음식으로 가겠습니다. 이 음식 이야기를 드리면 많은 분들이 처음엔 믿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세상 모든 건강 프로그램에서 더 많이 드시라고 강조하는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시금치를 비롯한 푸른 나물입니다. 시금치 무침, 시래기 나물, 취나물, 봄동 무침, 아욱나물. 우리 밥상에서 이 나물들을 빼면 뭐가 남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물들을 한꺼번에 많이 묻혀두고 며칠 동안 데워 드시는 습관, 특히 전자레인지에 다시 데우는 습관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면 분명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모든 푸른 잎채소에는 질산염이라는 성분이 자연스럽게 들어 있습니다. 질산염 자체는 해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혈관을 건강하게 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문제는 이 질산염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하느냐입니다. 나물을 묻혀두면 음식 속 세균들이 이 무해한 질산염을 아질산염이라는 물질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냉장 보관을 해도 이 변화는 천천히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 아질산염이 있는 상태에서 음식에 열을 가하면 아질산염이 나물 속 단백질 성분과 만나서 니트로사민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니트로사민, 이 이름만은 꼭 기억해 두십시오. 세계보건기구 산하국제암연구소 IARC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암 연구 기관입니다. 이 기관이 니트로사민을 인체 발암 가능 물질로 공식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냥 어쩌다 의심이 된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충분한 과학적 증거가 있는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더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니트로사민은 다른 발암 물질처럼 그냥 세포 주변에서 나쁜 영향을 주는 수준이 아닙니다. 세포 핵 안으로 직접 들어가서 DNA를 손상시킵니다. 그것도 아주 특정한 방식으로 손상시킵니다. 세포가 분열을 멈추라는 신호를 무시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췌장과의 연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니트로사민이 피 속으로 들어오면 피가 닿는 모든 장기로 퍼져나갑니다. 그 가운데 췌장은 특별히 취약합니다. 니트로사민이 왜냐하면 췌장에는 니트로사민을 활성화시키는 효소가 다른 장기보다 높은 농도로 있기 때문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간췌장 담도외과 연구팀이 2021년에 발표한 데이터에서 이 연결 관계를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러면 나물은 아예 먹지 말아야 하느냐고요? 전혀 아닙니다. 나물은 훌륭한 음식입니다. 문제는 나물 자체가 아니라 묻혀둔 나물을 다시 데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묻혀서 그날 먹을 만큼만 드시는 것입니다. 남은 나물은 다음 날 차갑게 드십시오. 비비밥에 넣으셔도 되고 다른 반찬과 함께 곁들이셔도 됩니다. 차가운 나물을 드시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영양은 그대로 살아있고 두 번째 열이 없으니 니트로사민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꼭 따뜻하게 드셔야 한다면 데우더라도 딱 한 번까지만 하십시오. 거듭 데울수록 아질산염이 더 쌓이고 니트로사민도 더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것도 꼭 기억하세요. 냉동 보관을 활용하십시오. 나물을 무친 직후 아직 신선할 때 1회분씩 나누어 냉동하시면 꽤 오래 두고 드실 수 있습니다. 냉동 상태에서는 아질산염으로의 변화가 거의 멈추기 때문입니다. 냉동한 나물은 먹기 직전에 꺼내서 바로 드시면 됩니다. 그것도 딱 한 번만 데우시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두 번째 음식 정리하겠습니다. 나물을 묻혀두면 시간이 지나면서 발암 물질이 만들어질 수 있는 전단계 물질이 생긴다. 그러니 남은 나물은 차갑게 먹거나 냉동 보관한다. 데울 때는 딱 한 번만 한다. 이 세 가지입니다. 이제 세 번째 음식을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이 음식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모든 가정의 냉장고 안에 들어있을 확률이 아주 높은 음식입니다.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친숙해서 의심조차 해보지 않으셨을 겁니다. 바로 밥입니다. 지어둔 밥, 찬밥입니다. 잠깐 하시려던 말씀 있으시죠? 밥이 무슨 문제냐고요? 밥은 그냥 쌀을 물에 익힌 것인데 거기서 무슨 위험이 생기냐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바실루스 세레우스라는 세균이 있습니다. 이 세균은 전 세계 어느 가게에서 산 쌀이든 들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산 쌀도 외국산 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균이 들어있다니 놀라셨나요? 사실 자연에 있는 거의 모든 곡물에는 이런 토양 세균이 소량 존재합니다. 밥을 지으면 살아있는 세균은 죽습니다. 그런데 이 바실루스 세레우스는 아주 특별한 생존 전략이 있습니다. 위험할 때 자기 몸을 씨앗처럼 변신시킵니다. 이것을 포자라고 합니다. 포자 상태의 바실루스 세레우스는 끓는 물로도 죽지 않습니다. 밥을 짓는 100도의 열로도 없앨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밥이 다 지어진 순간 살아있는 세균은 죽었지만 포자는 밥 속에 그대로 잠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밥이 식기 시작하면서 온도가 30도에서 45도 사이로 떨어지는 순간 그 잠자던 포자들이 깨어납니다. 그리고 아주 빠르게 불어나면서 독소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냄새가 납니까? 아니요. 색이 변합니까? 아니요. 맛이 달라집니까? 거의 아니요.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실루스 세레우스가 만들어내는 독소 가운데 일부는 열에 굉장히 강합니다. 다음날 밥을 전자레인지에 2분 돌리면 세균 자체는 죽습니다. 그런데 이미 만들어진 독소는 그 열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독소는 그대로 살아남아 우리 몸으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악당이 집안에서 독한 화학 물질을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악당을 잡아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그 화학 물질은 이미 방 안에 뿌려진 상태입니다. 악당을 내쫓았다고 해서 그 물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전자레인지가 딱 이 상황입니다. 세균은 죽여도 독소는 남습니다. 이 독소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하나는 직접적인 위장관 자극, 다른 하나는 만성 염증 반응입니다. 특히 두 번째, 만성 염증이 문제입니다.
매일 아침 3일 된 찬밥을 전자레인지에 돌려 드시는 분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분의 장에는 매일 아침 아주 낮은 수준의 독소 자극이 반복적으로 가해집니다. 한 번은 몸이 감당합니다. 두 번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매일, 매주, 몇 년 동안 이런 자극이 반복되면 장 전체에 만성적인 은근한 염증이 깔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장과 췌장은 따로 떨어진 장기가 아닙니다. 혈관과 신경 신호를 함께 나누는 아주 가까운 사이입니다. 장의 염증이 만성화되면 그 염증 신호가 췌장으로 전달됩니다. 췌장이 거듭 그 신호에 응답하면서 점점 지쳐갑니다.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 오늘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지요. 지금 여러분 집 냉장고 안에 며칠 된 밥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솔직하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사흘이 지난 밥, 나흘이 지난 밥, 어쩌면 일주일이 다 되어가는 밥, 그 날수가 바로 위험의 크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밥을 지은 뒤 1시간 안에 식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밥솥이나 깊은 냄비째 그대로 두고 식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면 가운데 부분은 한참을 미지근한 상태에 머뭅니다. 포자가 깨어나느쳐 오래 머무는 셈입니다. 대신 넓고 얕은 접시나 쟁반에 밥을 펴서 식히십시오. 넓게 펼수록 빨리 식습니다. 빨리 식을수록 포자가 깨어날 시간이 줄어듭니다. 식힌 밥은 반드시 하루 안에 드십시오. 그리고 데우실 때는 속까지 뜨겁게, 김이 펄펄 날 정도로 충분히 데우십시오. 그리고 여기가 중요합니다. 한 번 데운 밥을 다시 냉장고에 넣지 마십시오. 한 번 데웠으면 그 자리에서 다 드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데웠다 식혔다를 반복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습관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꼭 기억하세요. 만약 밥이 남을 것 같으면 처음부터 냉동을 활용하십시오. 갓 지은 밥을 한 끼분씩 랩에 싸서 바로 냉동하면 포자가 깨어날 틈이 없습니다. 먹을 때 전자레인지에 해동하시면 거의 갓 지은 밥처럼 드실 수 있습니다. 절약도 되고 건강도 지켜지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지금까지 3가지 음식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잠깐 함께 정리해 볼까요? 첫째, 튀김은 마른 열로만 데운다. 기름은 그날 버린다. 둘째, 익힌 나물은 가능하면 차갑게 먹고 데우더라도 한 번까지만 한다. 셋째, 밥은 1시간 안에 넓게 펴서 식히고 하루 안에 먹으며 한 번 데운 밥은 다시 냉장고에 넣지 않는다. 기억하고 계시죠? 이제 4번째 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음식은 어쩌면 오늘 다루는 것 가운데 가장 흔하게 다시 데우는 음식일 것입니다. 바로 닭고기입니다. 치킨, 백숙, 닭볶음탕, 삼계탕, 닭갈비. 우리 삶에서 닭고기를 빼면 정말 많이 허전해집니다. 손주들이 좋아하는 치킨이 조금 남았을 때, 어제 끓인 백숙이 반이나 남았을 때, 우리는 냉장고에 넣어 두었다가 다음날 데워 드십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자연스러운 일 속에 아주 구체적인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그 위험의 이름은 차가운 지점입니다. 전자레인지가 음식을 데우는 방식을 아십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방식, 그러니까 오븐처럼 바깥에서 안으로 열이 고르게 전달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전자레인지는 음식 속 물 분자를 흔들어서 마찰로 열을 만들어냅니다. 이때 음식의 부위마다 물기의 양, 지방의 양, 밀도가 다릅니다. 닭다리 한 개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두꺼운 가운데 부분, 뼈 주변의 질긴 부분, 가장자리의 얇은 부분. 전자레인지 안에서 이 세 부분이 같은 온도로 데워질까요? 아닙니다. 영국 식품청이 발표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전자레인지로 닭고기를 데울 때 겉은 73도 이상으로 올라가도 속 특정 지점은 40도에서 50도에 머무는 경우가 전체의 약 67%에 달합니다. 40도에서 50도. 이 온도가 바로 세균이 가장 활발하게 불어나는 온도입니다. 닭고기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세균이 2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살모넬라입니다. 생닭에 아주 흔하게 존재합니다. 처음 제대로 익히면 죽지만 냉장 보관 중 손이나 다른 음식을 통해 다시 오염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캄필로박터입니다. 살모넬라보다 사실 더 흔합니다.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서 식중독 원인균 1위가 바로 이 캄필로박터입니다.
이 두 세균이 전자레인지로 데운 닭고기의 차가운 지점에서 살아남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한 번 먹었다고 해서 바로 쓰러지시지는 않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계가 대부분 막아냅니다. 그런데 면역계가 이 세균들과 싸우는 동안 온몸에 염증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싸움이 일어나는 무대가 주로 장입니다. 장에서 반복적인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신호가 췌장으로 전달됩니다. 솔직히 여쭤보겠습니다. 닭고기를 전자레인지에 데우실 때 가장 두꺼운 부분을 잘라봐서 속까지 완전히 뜨거운지 확인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실까요? 대부분 겉이 뜨거우면 속도 그러려니 하고 그냥 드십니다. 그 짐작과 실제 온도 사이의 빈틈이 바로 세균이 사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175도에서 알루미늄 포일로 닭고기를 꼭 덮어 15분에서 20분 가열하면 안에 갇힌 김이 고르게 퍼지면서 차가운 지점이 사라집니다. 꼭 전자레인지를 쓰셔야 한다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먼저 닭고기를 잘게, 그리고 최대한 고르게 잘라두십시오. 두껍고 얇은 부분이 섞이면 가열이 균일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센 불이 아닌 중간 세기로 데우십시오. 세게 돌리면 겉이 먼저 과열되어 타는 동안 속은 덜 데워집니다. 마지막으로 중간에 한번 멈춰서 위치를 바꾼 뒤 다시 데우고 다 됐을 때 뚜껑을 덮어 2분 정도 그냥 두십시오. 그 여열이 속속들이 고르게 퍼집니다. 그리고 이것도 꼭 기억하세요. 차갑게 드시는 것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남은 닭고기를 잘게 찢어 오이나 상추, 깻잎과 함께 고추장에 무치면 아주 맛있는 반찬이 됩니다. 데울 일도 없고 차가운 지점도 없고 세균 걱정도 없습니다. 우리 할머니들이 이렇게 드셨던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제 5번째 마지막 음식입니다. 이 음식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5가지 가운데 이 음식만이 딱 하나가 아니라 2가지 완전히 다른 위험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그릇의 음식에서 우리 췌장을 향한 2갈래의 공격이 함께 시작됩니다. 감자입니다. 찌개 속에 들어간 감자, 조린 감자, 감자전, 구운 감자. 우리 밥상에서 빠질 날이 없습니다. 값도 싸고 든든하고 맛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친근한 음식에 숨어있는 2가지 위험을 오늘은 반드시 알고 가셔야 합니다. 첫 번째 위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운 감자를 알루미늄 포일에 싸서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잔치 준비를 하실 때, 손주들 간식을 미리 만들어 두실 때, 아침에 구워서 저녁까지 두는 일도 있습니다. 바로 이 상황이 위험합니다.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이라는 세균이 있습니다. 이 세균이 만들어내는 독소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독성 물질 중 가장 강한 것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세균은 아주 특별한 조건을 좋아합니다. 공기가 없는 따뜻한 환경입니다. 알루미늄 포일로 꼭 쌓인 감자 안, 공기가 차단됩니다. 실온이나 약간 따뜻한 곳에 두면 온도 조건도 맞습니다. 바로 이 세균이 가장 활발히 독소를 만들어내는 환경이 갖추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만들어진 독소는 짐작하시다시피 나중에 전자레인지에 데운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데이터에서 가정 내 식중독 사고 원인을 분석했더니 알루미늄 포일에 싼 구운 감자가 원인인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식약처가 여름철에 특히 이 점을 주의하라고 반복해서 권고합니다. 2번째 위험은 완전히 다른 방향에서 옵니다. 감자처럼 전분이 풍부한 음식을 높은 열에서 구우면 아크릴아마이드라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감자를 구울 때 갈색으로 변하는 부분, 탄 듯한 바삭한 부분에 특히 이 물질이 집중됩니다. 아크릴아마이드를 국제암연구소는 인체 발암 가능 물질 2A군으로 분류합니다. 이는 동물 실험에서 확실히 암을 일으키고 사람에게도 발암 가능성이 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감자를 처음 구울 때 이미 이 물질이 생기는데 다시 데우면서 또 갈색이 되게 굽거나 또 기름에 튀기면 이 물질의 양이 더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한 그릇의 감자 안에 두 가지 위험이 함께 들어있는 것입니다. 공기 없는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강한 독소, 그리고 거듭 구울 때 늘어나는 발암 가능 물질.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구운 감자는 알루미늄 포일에 싼 채로 실온에 오래 두지 마십시오. 드시고 남았다면 반드시 포일을 벗겨서 식힌 뒤 냉장 보관하십시오. 그리고 하루 안에 드십시오. 둘째, 다시 데울 때는 갈색이 되도록 또 굽지 마십시오. 바삭하게 만들려고 기름에 튀기는 것은 더욱 피하십시오. 속만 따뜻하게 될 정도로만 데우십시오. 너무 탄 부분이 있다면 아깝더라도 그 부분만큼은 드시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꼭 기억하세요. 감자는 그때그때 드실 만큼만 조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구워두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만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간 만든 음식을 강조하셨던 이유가 단지 맛 때문만은 아니었던 겁니다. 자, 오늘 다루는 5가지 음식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잠깐 한 분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경북 안동에 사시는 강복수님이십니다. 올해 66이십니다. 오래도록 살림을 꾸려오신 알뜰한 분으로 음식 하나 버리는 법이 없으셨습니다. 월요일에 대량으로 나물을 묻혀두고 금요일까지 조금씩 데워 드셨고 남은 치킨은 꼭 다음날 다시 전자레인지에 돌리셨습니다. 밥은 주말에 넉넉히 지어두고 한 주 내내 드셨습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식사 후 윗배가 묵직하고 기운이 없으셨습니다. 처음엔 나이 탓이려니 하셨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아 병원을 찾으셨고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지만 췌장에 만성 염증 소견이 있다는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식습관 이야기를 하셨고 그때 강복수님은 처음으로 다시 데우는 음식의 위험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 이후 습관을 바꾸셨습니다. 나물은 차갑게 드시거나 그날치만 무치셨고 밥은 냉동을 활용하셨고 치킨은 오븐으로 데우셨습니다. 몇 달 뒤 다시 검사를 받으셨을 때 췌장의 염증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결과를 받으셨습니다. 강복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제가 잘못 살아온 게 아니라 그냥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거였구나 하는 생각에 조금 억울하기도 하고 또 다행이기도 했다고요. 여러분, 강복수님과 우리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아끼고 낭비를 싫어한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저 어떤 음식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가 알았으니 이제부터 바꾸면 됩니다.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췌장에 집중해야 하는지, 췌장이 어떤 장기인지, 그리고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췌장은 배 깊숙한 곳, 위장 바로 뒤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손바닥보다 조금 큰 크기의 이 장기는 크게 2가지 일을 합니다. 첫째, 소화 효소를 만들어 십이지장으로 보냅니다. 이 소화 효소가 없으면 우리가 먹는 단백질도 지방도 탄수화물도 제대로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둘째, 인슐린과 글루카곤을 만들어서 혈당을 조절합니다. 이 두 호르몬의 균형이 무너지면 당뇨가 생깁니다. 우리 몸의 소화와 혈당 조절, 이 2가지를 동시에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장기가 바로 췌장입니다. 그런데 췌장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통증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간도 통증에 둔감하다고 알려져 있지요. 그런데 췌장은 그것보다 더합니다. 췌장 주변에는 통증 신호를 뇌로 전달하는 신경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췌장 안에서 염증이 생기고 조직이 망가지고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도 우리는 좀처럼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게다가 췌장의 위치가 몸의 정중앙 깊숙한 곳입니다. 만약 덩어리가 생긴다 해도 초기에는 주변 장기나 혈관을 건드리지 않으면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그러다 덩어리가 커지면서 담관을 막거나 십이지장을 누르거나 할 때야 비로소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 시점이 되면 이미 병이 꽤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췌장암의 다섯 생존율이 그토록 낮은 이유입니다. 조기 발견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배운 이 작은 부엌 습관 하나하나가 사실 그 예방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물론 이런 신호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췌장에 문제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 신호도 없다고 해서 안전하다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이런 신호가 자주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한 번쯤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식사 후에 명치 부근, 그러니까 배 위쪽 한가운데가 묵직하게 눌리는 느낌이 자주 드신다면요. 소화가 좀 안 되나 보다 하고 넘기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몇 주 이상 계속된다면 단순한 소화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둘째, 등 쪽으로 퍼지는 통증이 있으시다면요. 좌측 등이나 허리에 통증이 생겼는데 자세를 앞으로 굽히면 조금 나아지는 경우 이것은 췌장 관련 증상일 수 있습니다. 셋째, 뚜렷한 이유 없이 살이 빠지신다면요. 식욕도 별로 없고 별로 드신 것도 없는데 몸무게가 줄어드는 것은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넷째, 황달 증상이 있으시다면요. 눈 흰자위가 노랗게 되거나 소변 색깔이 진해지거나 피부가 가렵다면 이것은 담관이 막혔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췌장 문제로 담관이 눌릴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런 증상들이 여럿이 동시에 나타난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병원을 찾으십시오. 우리 세대에서는 좀 아프다고 바로 병원을 가면 약하게 보인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체면은 이런 경우에는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우리 건강을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 이제 오늘 다루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부엌에서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구체적인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린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걱정하셨습니까? 남은 음식을 다 버려야 하는 것 아닌가, 너무 번거로워지는 것 아닌가 하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음식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그 방법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이 방법들은 모두 집에 있는 것으로 추가 비용 없이 오늘 당장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원칙은 빨리 식히는 것입니다. 어떤 음식이든 다 조리한 뒤 1시간 안에 식혀서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십시오. 특히 밥, 국, 나물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깊은 냄비째 조리대 위에 오래 두지 마십시오. 넓고 얕은 그릇에 나누어 펴면 훨씬 빨리 식습니다. 둘째 원칙은 보관 기간을 짧게 하는 것입니다. 익힌 밥과 나물은 하루 안에, 국과 찌개는 이틀 안에, 닭고기 등 고기류는 이틀 안에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냉동을 잘 활용하시면 이 기간을 훨씬 늘릴 수 있습니다. 특히 밥은 갓 지은 직후에 냉동해 두시면 나중에 거의 새밥처럼 드실 수 있습니다. 셋째 원칙은 데울 때 한 번에 충분히 데우는 것입니다. 미지근하게 데우는 것이 가장 좋지 않습니다. 세균이 좋아하는 온도인 40도에서 50도에 오래 머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데울 때는 속까지 뜨겁게 충분히 데우십시오. 그리고 한 번 데운 음식은 다시 냉장고에 넣지 마십시오. 데울 때는 그날 드실 만큼만 덜어서 데우십시오. 넷째 원칙은 기름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한 번 튀긴 기름은 그날 버리십시오. 어떤 음식이든 기름에 다시 튀기거나 볶지 마십시오. 마른 열로 데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섯째 원칙은 처음 조리할 때 양을 조금 줄이는 것입니다. 한 번에 많이 만들어 며칠을 두고 드시기보다 그때그때 드실 만큼만 만드는 습관이 가장 좋습니다. 처음에는 번거롭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곧 자연스러워집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늘 그렇게 하셨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 5가지 원칙을 한 번에 다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오늘 한 가지만 시작하십시오.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이번 주에 밥을 지으신 뒤 1시간 안에 식혀보십시오. 그것 하나만 해도 됩니다. 다음 주에 또 하나를 더하면 됩니다. 천천히 하나씩 바꾸는 것이 가장 오래가는 변화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음식들 외에도 다시 데울 때 조심해야 할 음식들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국과 찌개입니다. 한솥 끓여두고 며칠을 두고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을 데웠다 식혔다 반복할수록 세균이 자랄 틈이 많아집니다.
드실 때마다 반드시 솔솔 끓도록 충분히 데우십시오. 더 좋은 방법은 큰 냄비째 데우지 마시고 그날 드실 만큼만 작은 냄비에 덜어 끓이는 것입니다. 해산물과 생선입니다. 생선이나 굴, 새우, 조개는 상온에 조금만 두어도 빠르게 변합니다. 해산물은 가급적 한 끼에 드실 만큼만 조리하시고 남았다면 다음 끼니 안에 드십시오. 버섯입니다. 버섯은 단백질이 상당히 많아 오래 두면 성분이 변하기 쉽습니다. 볶은 버섯이나 구운 버섯을 며칠 두었다가 다시 데워 드시는 일은 피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달걀 요리도 조심하십시오. 반숙이나 오믈렛처럼 완전히 익지 않은 달걀 요리는 냉장 보관 후 다시 데우면 살모넬라 위험이 있습니다. 달걀 요리는 만든 즉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 드셨습니까? 이제 뭘 먹어야 하나 싶은 막막한 마음이요. 그런 마음이 드셨다면 제가 너무 겁을 들인 것 같아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드린 것은 금지가 아닙니다. 방법의 변화입니다. 튀김을 드시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데우는 방법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나물을 드시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차갑게 드시자는 것입니다. 밥을 드시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보관과 데우는 법을 조금 바꾸자는 것입니다. 이 음식들은 모두 훌륭한 음식입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해주는 소중한 음식들입니다. 다만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안전과 위험이 갈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우리 세대는 더 어려운 시절도 지혜롭게 살아왔습니다. 힘든 살림 속에서도 가족을 건강하게 키워냈습니다. 이 작은 습관 몇 가지 바꾸는 일이 우리에게 어찌 어렵겠습니까?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드린 내용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꼭 기억해 주십시오. 다시 데울 때 특별히 조심해야 할 음식이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튀김입니다. 한번 가열한 기름을 다시 가열하면 산화 반응으로 해로운 물질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췌장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데울 때는 반드시 마른 열로 에어프라이어나 오븐을 이용하십시오. 한 번 쓴 기름은 그날 버리십시오. 두 번째는 시금치를 비롯한 푸른 나물입니다. 익힌 나물을 시간이 지난 뒤 다시 데우면 발암 가능 물질인 니트로사민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남은 나물은 차갑게 드시고 데우더라도 딱 한 번까지만 하십시오. 세 번째는 밥입니다. 식는 과정에서 깨어난 포자가 열에 강한 독소를 만들고 이 독소는 다시 데워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밥은 지은 뒤 1시간 안에 넓게 펴서 식히고 하루 안에 드십시오. 냉동을 적극 활용하십시오. 네 번째는 닭고기입니다. 전자레인지로 데우면 차가운 지점이 생겨 세균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오븐으로 덮어 데우거나 전자레인지를 써야 할 때는 잘게 잘라 중간 세기로 데우고 여열로 속까지 익히십시오. 아니면 차갑게 찢어 나물로 드십시오. 5번째는 감자입니다. 알루미늄 포일에 싼 채로 실온에 오래 두면 강한 독소를 만드는 세균이 자라고 거듭 고온으로 구우면 발암 가능 물질이 늘어납니다. 포일을 벗겨 식힌 뒤 냉장 보관하고 다시 데울 때는 너무 태우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 하나를 기억하십시오. 멀쩡해 보인다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모든 위험들은 냄새도 없고 색도 없고 맛도 같습니다. 우리 감각은 이것을 알아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운 이 지식입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건강을 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강해야 손주들과 더 오래 손잡고 걸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오랜 친구와 웃으며 여행을 다닐 수 있습니다. 그 모든 행복의 뿌리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작은 부엌 지혜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 혼자만 알고 지나치지 마십시오. 우리 곁에는 여전히 이것을 모르고 매일 남은 음식을 데워 드시는 형제가 있고 이웃이 있고 오랜 벗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우리처럼 그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게 된 이 작은 지혜를 그분들께도 따뜻하게 전해 주십시오. 우리가 건네는 한마디가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건강한 내일을 위해 오늘 시작하세요. 우리 모두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하나가 이 건강 이야기를 아직 모르시는 더 많은 어르신들께 전해드리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도 남겨주십시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